그동안 한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으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미사일보다 수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 방어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목표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 어디나 1시간 내에 타격이 가능하고 매우 낮은 고도로 변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레이더 포착이나 요격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적이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 목표를 예측할 수 없고 만약 탐지를 한다고 해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상대국의 핵기지를 먼저 타격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기에 핵무기보다도 더 중요한 차세대 전략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전세계 군사 강국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경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시점 배치를 하면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한 주일미군을 겨냥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둥펑 17을 작년에 공개했고 러시아도 작년 12월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개발을 시작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추월해 먼저 결과물을 내놓자 미국은 깜짝 놀라며 급하게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규모 국방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 공군은 지난해 6월 B-52 폭격기에서 마 2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하고 미국이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오래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진행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산하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면서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2010년부터 2012년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 실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소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 등이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정경두 장관이 3년 내에 개발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초음속 무기를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우리 정부는 군사비를 증강시키면서 우리 안보를 지킬 무기들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력인데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기술을 상당히 축적하고 있다며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극초음속 무기를 미리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전세계 군사지형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극초음속 무기가 4차 산업에 AI 기술과 결합하면 더욱 무시무시해질 전망입니다. 30기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가 서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면서 임무를 분담해 타격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의 전쟁은 극초음속 무기를 가진 나라의 일방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최첨단 무기를 전면 배치하면서 미국은 2019년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관가 오키나와 등의 미군 기지를 순식간에 격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가담할 경우 극초음속 무기는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돕기 위해 증원된 미 항공모함을 격침 또는 무능화시킬 수 있고 오키나와 미 해병대나 괌의 전략폭격기가 출발조차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기지를 제일 먼저 초토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엘라 베마주에서 열린 우주미사일 방어 심포지엄에서 미국 전략사령부 존 하이튼 사령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반도 유사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고 미국의 방어망만 믿고 있던 일본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일본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또 다른 문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 미사일조차도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추적 레이더의 성능을 강화하고 인문 컴퓨터 연산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개량하는 등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감지하고 방어하려면 초음속 방어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5G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유지하려면 표적과 궤도에 대한 엄청난 양의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필요합니다. 5G 기술로 군사기지 주변에 있는 밀리미터 파동 카메라와 모션 센서 지원 기술로 지휘소와 차량이 실시간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속도는 전장의 모든 것이며 5G의 낮은 지원 시간과 더 높은 용량을 통해 군대는 실시간 지도, 전장 시나리오 사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혁신위원회의 최근 보고서는 5G의 진정한 잠재력은 미래의 전투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네트워크는 빠르게 진화하는 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더 저렴하고 더 연결되어 있으며 더 탄력적인 시스템을 점점 더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5G와 같은 기술이 통신과 네트워크에만 혁신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미래사에서는 국가를 지키는 안보에 속도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미국이 최근 중국 화웨이의 5G를 견제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5G 기술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극초음속 방어 시스템을 비롯해 미래 군사적인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 용역을 통해 5G 기술의 군사적 적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의 5G 기술 적용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군사적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였습니다. 만약 2025년에 전쟁이 난다면 로봇과 기계들이 5G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선을 누비며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병사가 전투에서 사격을 하고 수류탄을 던지는 무인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가 5G 통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도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이뤄지는 스마트 국방혁신 계획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황 안전관리 시스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 기반의 과학화 훈련 체계, 무인전투기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전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선 초고속 초연결의 특성을 갖춘 5G 기술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전세계 5G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속도가 안보를 지키는 세상에서 한국은 가장 빨리 달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리게 둘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 미국 대선 전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북미 대화가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집단은 볼턴과 볼턴의 배후 세력 그리고 일본이죠.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일본과 함께 북미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회방했다 라며 자기 자신과 일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유럽까지 등에 업고 북미 정상회담을 강력히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소재 회사인 미국의 듀폰과 독일의 머크가 최근 한국을 도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최강의 화학회사 머크는 기업 가치가 무려 235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일본 최고의 화학회사로 꼽히는 도레이보다 무려 25배나 큰 규모로 1년 매출이 56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버슘 머티리얼즈와 인터몰레큘러를 인수하며 몸집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게다가 일본 입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독일의 머크가 이제는 아예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과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가 모두 한국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에 머크가 최근 350억 원을 투자해 한국 첨단 기술센터를 열었다고 발표했고, 전자신문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은 머크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R&D 센터를 설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보도했습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오산 공장 인근에 무려 6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테크놀로지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세계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인 미국의 듀포는 한국의 대규모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UV형 포토레지스트는 한국이 일본에 90% 이상 의존해오던 것인데,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실리콘밸리에서 존 매프 듀폰 사장과 면담한 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동안 아베 총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외쳤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이미 한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불과 600m 떨어진 거리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고, 그동안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한국에 보내던 도쿄우카 공업은 최근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BS가 보낸 서면 질의에서 도쿄우카 공업은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와 신속하게 기술 협의가 가능하고 제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에 일본의 대표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한국의 탈일본화가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일본의 몫은 저하될 것. 이라 전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번 빼앗긴 이상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기 어렵다 라고 보도하는 등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대한국 수출 규제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일본은 한국의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의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검토 중이고, 우선적으로 경제인들의 왕래를 재개하고 그 다음은 유학생,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허용하는 순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수많은 외교적 실수를 범한 베트남은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이례적으로 베트남 50여 개 지방 정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 1위였던 한국이 올해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외교부, 투자계획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산업통상 고위관계 인사들이 모두 나서서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한국에 화해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모습이 일본과 상당히 닮았죠. 그런데 이들의 떼늦은 후에는 한국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방역과 한국판 뉴딜 정책이 빛을 발휘하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합니다. LG가 내일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싶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오라. LG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정청장과 주지사, 군수까지 나서서 모두 지원하겠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조정청장이 A부터 Z까지 챙기라고 했다. 그래서 마치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